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뉴딜 금융이 있고요. 뉴딜 펀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는 거예요. 뉴딜 금융은 정부에서 100조를 대고요. 민간에서 70조를 대서 170조 규모로 뉴딜 금융을 조성한 다음에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딜 펀드는요. 20조 규모로 편성을 해서 뉴딜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뉴딜 펀드가 말썽이 진짜 많아요. 그야말로 정치 펀드다. 인기 영합주의라는 뜻이겠죠. 또 관제 펀드다. 정부가 손모가지 비틀어서 돈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두 개가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딜 펀드 20조로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20조. 구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펀드라고 있어요. 모펀드. 모펀드는요. 정부가 내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인 정부니까요. 정부가 7조 원 규모로 모펀드를 구성한다고 해요. 이게 펀드라는 게 모펀드가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실행하는 자펀드들이 만들어져요. 자펀드들이. 자펀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고요? 10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펀드에는 바로 5대 시중은행, 10대 시중은행 이런 데가 여기 자펀드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규모는요. 13조 원 규모입니다. 13조 원 규모. 그래서 정부가 7조 원 규모 그리고 금융권이 13조 원 규모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펀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펀드는 보시는 것처럼 두 축이에요. 뉴딜 관련 기업이나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이 자펀드 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펀드 결성에. 아직 자펀드가 어디에 투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냥 뉴딜 관련 기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 이 정도만 정해져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자펀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겠죠. 나는 태양광에 투자하겠다. 나는 태양광 펀드다. 나는 풍력발전소 펀드다. 나는 AI 펀드다. 나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원금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 당초에는요. 이 자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이제 민간이 투자하고 또 민간이 13조나 투자하면 금융에서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막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도 막 투자하고. 당초에는 3%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이렇게 약속했어요. 원금 보장은 어디서 해주냐? 바로 이 모펀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모펀드에서 해주는 거 어떤 방식이냐? 후순위채로 받는다는 거예요. 후순위채로. 그러면 자펀드가 여러 개 결성이 돼서 적자가 났어. 적자가 나요. 그럼 원금이 손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금이 손실됐을 때 모펀드가 100%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딱 생기는 게 자펀드에서 말입니다. 손실을 마이너스 35%까지 손실을 냈을 때 그때까지도 모펀드에서 다 원금 이자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35%에서 10% 마이너스 10%로 줄였어. 금융당국에서. 35% 너무 많다 이렇게 느꼈나 보죠.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35% 손실에서 이제 10% 손실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10% 손실, 자펀드에서 10% 손실. 저는 우습게 날이라고 봐요. 우습게 날이라고. 물론 그중에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태양광이다. 태양광에 투자해서 이게 10% 이상 이익을 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풍력에 대해서 이게 쉬울까요? 이익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데 투자할 텐데 뉴딜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력만큼 경제성이 큰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하겠다? 아이구야. 게다가 뭐 3% 보장하겠다 하다가 지금 1.5%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5% 보장하겠다. 야, 저는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요 여러분 바로 시장 경제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 경제라는 게 투자는 내 책임하에 투자하는데 왜 정부가 보상을 해줘요? 그것도 우리가 낸 혈세로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정부가 완전하게 시장 경제를 저는 부정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원금 보장이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게 자본시장법도 어긋나요. 자본시장법도. 세상의 자본시장법에서 누가 세금으로 원금 보장을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퓰리즘 펀드다. 정치 펀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치 펀드밖에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더더욱 제가 웃기는 것은요. 은성수 건감위원장,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러면 경제의 탑2입니다. 탑2. 이 탑2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시장 경제를 깨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세금을 쏟아붓는 일이잖아요. 이 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국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서서 국간을 비게 만드는 사람. 이게 경제 관료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지금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혈세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관련 정책회의를 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장 다 불렀습니다. 게다가 민간 금융사, 증권회사들이죠. 여기에 수장들도 다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돈 내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뉴딜 금융 말입니다. 정부가 100조 내고 민간에서 70조 내라고 했잖아요. 이 70조 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치금융이라는 거죠. 관치금융.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관치금융에 대해서 아주 마치 말이지 똥처럼 취급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앞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관치금융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어. 뭐가 다르죠? 다르긴 다르네요. 그야말로 나라 국간을 마음대로 퍼쓰는 거. 마음대로 퍼쓰는 건 완전히 다르네요. 혈세를 그나마 MB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혈세를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혈세를 지키고자. 나라 국간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왔었습니다. 금융위기. 근데 어떻게 하든 나라 국간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때 플러스 0.8%예요. 플러스 0.8%.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원래 마이너스 2.2% 이상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생각하느냐 권력을 생각하느냐. 펀드 하나 만드는 것도 관치에서 모자라서 여기에 넘어서서 정치펀드까지 이야기 들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저는 모름지기 정부라면 그 사람이 야당을 찍었든 그 사람이 여당을 찍었든 모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 국간을 지켜주는 게 국민을 존중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 국간을 안 지켜주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뉴딜 펀드 만들겠다. 사실 뉴딜 펀드의 어떤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해요. 무슨 취지를 공감하냐고요? 유동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좀 끌어들여서요. 예, 정부가 끌어들여서 이게 거품 경제가 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이 취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 뜻에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이 하는 행동은 진짜 못됐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러다 진짜 역풍, 그것도 역풍 중에서도요. 아예 매우 강한 태풍 같은 역풍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렇게 취약합니다. 저는 그런 위기도 그렇게 멀리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뭔가 새롭게 뭐를 시작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의 악재투성이에요. 악재투성이. 그 악재투성이를 그대로 계속 코로나19의 위기라는 거기다가 묻혀서 간다는 게 더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코로나19가 1차, 2차 확산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 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거의 반신불수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최저임금 막 올리고 주 52시간제 마구 도입하고 세금 법인세 22% 25% 마구 때리고 세제 혜택 다 줄이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시키고 이러면서요. 사실은요 반신불수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 상태에다 코로나가 때리고 장마가 때리고 2차 코로나가 또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정책 실패, 정책이 잘못된 게 원인인데 그거는 치료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만 자꾸 치료하자고 들거든요. 그런데 원인 때문에 그 이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보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억열이 쌓입니다. 억열이. 원인을 제거하면 열이 쌓이면 또 충족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위기가 쌓인 데다가 코로나19 1차 확산기가 쌓이고 장마위기가 쌓이고 여기에 2차 확산 억열이 계속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쌓이다 도저히 못 버티면 바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억열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